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정보연구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민옥기라고 합니다. 오늘 타이틀이 인공지능 기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다소 좀 거창하게 보이는데요. 제가 이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 주최 측으로부터 받은 오더가 좀 기술을 설명하는데 좀 페스티벌이니까 즐겁고 편안하게 설명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오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떠올랐던 그림이 이 그림 하나였었는데 이게 고갱이의 그림이고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우리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모습과 그 자신을 고민하는 중간 모습, 그리고 가장 왼쪽에 보면 이제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이제 번뇌하는 모습, 그런 이제 인생의 이제 시리즈를 그러니까 가로 한 7m의 대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 이제 고갱의 출신지가 이제 프랑스니까 이제 그 프랑스어로 그 제목 자체를 이제 이렇게 기입해 놓은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을 기준으로 했지만 인공지능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내지는 이제 인공지능의 탄생에서부터 앞으로 미래를 꿈꾸는 것까지 다 이제 그 사람의 역사와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AI 기술의 이제 간단한 역사하고 현재 기술의 이제 어디까지 와 있는지와 그다음에 향후 어디로 갈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현 주소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고, 그게 이제 산업이나 공공에 어떻게 활용될지를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이미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서 가급적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베네딕트 캠버비치가 주인공으로 나왔었고, 이 영화에서 의미하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에서 아직도 숙제로 안고 있는 튜링 테스트의 기원이 되었었고요. 이 영화에서는 그 1차 세계대전에 애니그마 암호 해독하는 거에 포커싱이 돼 있지만, 그 이후로 이 앨런 튜링이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56년에 메카시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쓰기 이전부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앨런 튜링이 가장 그 인공지능 탄생의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그 히스토리를 보면 그 앨런 튜링 이후에 존 메카시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을 무렵에 아이로봇이라는 그런 이제 소설이 나왔고요. 이제 아이샥 아이모프가 작성한 그 소설에서 보면 그 로봇의 3원칙이 처음으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은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만 하고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도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3원칙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많은 SF 영화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후로 이제 60년대에 보면 인공지능의 굉장히 낙관적인 그 뷰들이 나오는데, 이때 65년 정도에 이미 65년 정도에 한 20년 안에 인공지능 기술이 그러니까 사람의 하는 일들을 모두 대체할 거다라고 이렇게 막 그 내다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65년에 20년이니까 한 85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됐었는데 턱도 없는 얘기였었고, 이제 그러다가 그게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이라는 건 그냥 토의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윈터가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 80년대 초에 그 이때도 이제 제프리 힌튼에 의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의 어떤 이제 가능성을 발표하는 논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시초가 되는 이론적인 정립도 돼서 다시 또 인공지능이 붐업이 되다가 또 이제 그 어떤 컴퓨팅 한계나 이제는 너무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서 소각이 됐는데요. 이때 또 보면 터미네이터가 나오면서 또 어떤 이제 사람의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암울한 면을 좀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시 90년대 말쯤에 IBM이 그 딥블루라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스로 사람을 이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인공지능의 다시 가능성이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IBM은 이때 이제 슈퍼컴퓨터의 그 비즈니스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서 그 이후에는 AI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어린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 그다음에 자신의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붐업을 가져온 어떻게 보면 이제 딥러닝의 시초가 2006년에 이제 제프리 힌튼이 발표한 그 딥러닝 논문에 의해서 촉발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그 무렵에 이제 2005년에 싱귤레러티라고 하는 특이점이 온다. 한국의 번역으로는 이제는 특이점이 온다라는 이제 레즈 커즈와일의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2045년에는 뭐 인공지능뿐 아니라 다른 기술과 이제 조합해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영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힌튼의 논문 이후에 2011년과 12년에 IBM이 제퍼디쇼에서 이제는 우승을 했고, 이게 이제 언어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 브레인이 이제 고양이 그림을 그려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인공지능이 붐업이 되고요.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그 챗봇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그 우크라이나 소년이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많은 이제 연구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2016년도에 알파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또 GPT-3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또 다른 가능성, 이제 사전 학습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공룡 그 프로젝트의 이제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인공지능의 붐업과 윈터가 이제 오가면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술의 이제 주 메인은 아무래도 이제 딥러닝 기술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이제 딥러닝 기술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대화라던가 이런 언어 처리 같은 경우는 RNN, 그다음에 이미지화 같은 경우는 CNN, 그리고 최근에 트랜스포머까지 그 세 가지의 메인 기술이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기술들은 이제 항상 그다음에 이제 그 세 개의 딥러닝 기술의 조금 옆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화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7년에 이제 알파고 제로에서를 통해 가지고 그 딥마인드가 2016년에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리를 100대 0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기는 그런 강화학습 기술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딥마인드는 최근에 들어간 것이 알파홀드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앞에서 이제 두 세션에서 얘기하셨던 어떤 신약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세포 분석이라던가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딥마인드는 최근에 그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것에 굉장히 그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요. 현재 작년에 발표한 알파폴드 2 같은 경우는 아마 저도 제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 이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경진대회가 있었나 봐요. 이제 그렇게 경진대회가 있었고, 뭐 단백질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한테 한 2억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전까지 지난 한 60년 동안 그 중에서 한 17만 개 정도밖에 그 단백질 구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대회에서도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거의 정확성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알파폴드 1에서 한 60%의 정확도를 가졌고, 그리고 알파폴드 2에서 한 90%까지 정확도를 가지고 그 AI를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딥마인드의 계획으로는 2021년도 말까지 한 2억 개의 단백질 중에 이렇게 절반에 대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오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팀들은요, 이제 인공지능 원천기술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원천기술 이것을 합쳐서 드론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휴먼 증강 기술에 이제 활용을 해서 기술의 좀 원천과 응용까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원천 기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원천에 해당되는 기술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기능의 이제는 3요소를 AI에 접목을 시키면 언어지능, 음성지능, 시각지능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지능은 사람의 말, 그러니까 또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까지 난리지까지 이해하는 것이 언어지능의 폭이고요. 그다음에 음성지능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텍스트로 바꾸는 것까지가 이제 음성지능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시각지능은 사람의 보이는 것을 텍스트로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보이는 장면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이제 시각지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언어지능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걸 지식화하는 것이 언어지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언어지능에서 하는 거는 보통 어떤 질의응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언어, 그러니까 영어나 중국어로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챗봇과 같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연구 과제로 엑소브레인이 있는데요. 이제 엑소브레인은 AI 페스티벌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소브레인은 기본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그 질문에 답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검색을 해내고 검색한 그 결과에서 뭐가 이제 베스트인지 이제 순위를 매겨서 가장 그 정확도가 높은 거를 정답으로 제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엑소브레인인데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 제퍼디 쇼와 유사한 형태로 국내에서 장학 퀴즈를 했었고 이때 이제 장학 퀴즈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1위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장학 퀴즈의 형식은 질문의 형태가 이제 단답형입니다. 뭐 가령 고갱이 마지막에 머물렀던 남태평양의 섬의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단답형의 이제는 그 장학 퀴즈에서 나갔던 엑소브레인이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문장형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문장으로다가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현재 개발을 했고 그거를 이제는 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산업체 중에 하나가 그 아래 한글과 컴퓨터하고 합작으로 아래 한글에 보면 그 QA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원고를 쓰다가 이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 문장 안에서 이제 따로 이제 검색창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 아래 한글 안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가령 이제 문장 형태라고 했으니까 뭐 가령 고갱은 왜 말년에 그 타히티로 떠났는가 뭐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면 뭐 고갱은 뭐 어려서부터 원래 뭐 이렇게 오지에서 자라서 그런 원시적인 거에 대한 향수가 있었고 뭐 또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고흐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브라브라 해가지고 문장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그 이제 정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회에 엑소브레인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법령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 검색 내지는 QA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국회 도서관에 이제 런칭을 했고요. 그 기술은 조금 데모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어떤 문장으로 저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단답형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나가려면 언제까지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저렇게 이제는 정답으로 90일 전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서 이 밖에도 뭐 어떤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그거에 대한 후보가 되는 대답들을 같이 리스트업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후보에 대한 것도 보여주고 관련된 법령도 같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게 좀 키를 좀 누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뒤에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는 국회에서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검색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다른 나라의 헌법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음성이 안 나오는 모양인데 지니톡 고라고 해서 음성인식 기술과 언어 이해, 그다음에 번역 기술을 종합해서 지니톡 고라고 하는 하드웨어 이렇게 단말기처럼 생긴 거를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를 한컴 인터프리라는 것을 한컴 인터프리라는 그 자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데 요즘에 이제는 해외여행이 좀 많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판매는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해외여행 가실 때 저 단말기를 하나 가지고 가면 언어의 장벽 없이 어디서나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이제 중국어와 영어, 그러니까 한중일 영어까지는 이제 따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제 인터넷만 연결되면 거의 빠지는 국가 없이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뿐 아니라 어디에선가 이제 뭔가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글씨가 무슨 의미일지는 모를 때는 사진을 찍어서 그 글씨를 인식을 해가지고 내용을 해석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성인식 기술입니다. 이제 음성인식 기술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하다못해 이제 한국어만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같은 사람도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음고가 좀 달라지고 또 동일한 단어에도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 발음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다음에 주변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굉장히 좀 조용합니다만 주변이 웅성웅성한 상황에서는 또 음성 인식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뭐 경상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음원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와 있는 90%는 항상 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튜닝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분야인데요. 지금까지는 뭐 이제 콜센터에 이제 녹음된 녹취록을 텍스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는 학습 기술과 접목해가지고 외국어 학습 용으로 활용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거를 보면 평창올림픽 때 이제 자동 통역 기술로 활용이 됐고요. 8개 국어.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굉장히 많은 콜센터의 녹취 기록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의 화자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툴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학습 기능으로 이제 국내에 많은 기업들에 배포가 돼서 이제 이렇게 솔루션으로 영어 교육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초등학교의 공교육으로도 이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초등학교에 작년에 53개국의 초등학교 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영어 교육용으로 배포된 이제 EBS하고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EBS가 이제 수행기관이고, 그러니까 EBS가 수행기관보다는 캐릭터를 펭수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펭수가 저렇게 이제는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툴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고요. 저때 이제 어떤 그 아이가 얘기를 무슨 영어를 하면 그 발음이 좀 발음 평가도 해주고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후보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거나 이렇게 이제 후보를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어 학습에 음성인식과 대화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주제를 구분을 해놓고 주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주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올해는 전국 초등학교에 확대돼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는 그 아까 딥러닝의 이제 세 번째가 트랜스포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트랜스포머 기술들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인식 분야에서도 트랜스포머 기술을 적용을 하면 그 기존에 했던 LSTM, 이제는 그 RNN 계열의 LSTM보다 방법론보다 훨씬 더 그 정확도가 높고요. 이제 그 한국어에 대해서는 구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그런 정확도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엔드투엔드 트랜스포머를 그 실시간 인풋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텍스트로 변환하는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스트리밍 트랜스포머를 제품화를 했고 이것이 현재 이제 국회에 활용이 되려고 이제 이렇게 국회에 올 내에 아마 이 기술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원 여러분, 다음 주면 이 적용되는 이 기술은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국회 안에 2개 상임위, 문화부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인가요? 그 2개 상임위 안에서만 아마 기술이 적용을 해서 이 이제 그 국회 방송에서 이 방송을 송출을 할 때 밑에 자막을 넣어가지고 이제 송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자막을 실시간으로 넣어서 송출을 할 수 있게끔 이 기술이 국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엔드투엔드 트랜스포머가 상당히 그 정확도가 높은 형태로 지금 구현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지능입니다. 시각지능은 보통 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각지능이 얼굴 인식이죠. 뭐 어딘가에 들어갈 때 내가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에서도 다 얼굴 인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는 그 키로도 활용이 되는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각지능은 그 동영상의 행동 인식입니다. 그러니까는 행동의 이미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찾아보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뭐 시각지능의 요소 기술들은 아까 앞서에서도 이제 몇 개 소개가 됐습니다만 뭐 사물 건출을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인스턴스를 챙기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는 페이스 부분만 딱 디텍트 해가지고 쟤를 이렇게 감추는 그런 개인 정보 보호에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행동을 인식하는 기술로 이렇게 이제 디텍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도 뭐 이렇게 앞에 나오는 그 사람 모양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람도 1, 2, 3을 구분해서 하는 그런 세그멘테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필드에 적용된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기술이 이제 다른 기술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는 놓치는 거 없이 디텍트가 가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을 활용을 해서 불법 투기,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영상 관제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는 이제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는 장면을 포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스 캐치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미스 캐치하는 거 없이 정확도를 높여서 캐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스케치하고 어떻게 보면 칼라를 줘가지고 이렇게 페이스 에디팅을 하는 그런 갠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바꾸면 이렇게 이미지가 그 부분에 대한 색깔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생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인데요. 이 딥러닝 기술의 많은 산업체와 과학 분야와 그다음에 공공 분야에 이렇게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제 딥러닝은 말 그대로 한쪽 분야에서 이렇게 깊이 파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딥러닝 기술은 여전히 내로 인텔리전스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키워드로 보면 내로 인텔리전스 다음이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고,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좀 더 사람스러운 인텔리전스인 거죠. 사람은 한 군데만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제너럴 인텔리전스고, 뭐 이제 싱글레러티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제는 슈퍼 인텔리전스인데, 지금 현재 R&D의 방향은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향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로 가면 AI가 자아가 생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부정적인 얘기를 내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AGI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다뤄져야 되냐면, 그 도메인을 한 분야에서 적용을 했던 것을 다른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어야 되고요. 입력을 뭐 이제는 텍스트냐 아니면은 뭐 영상이냐 이렇게 부분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 메모리 스페이스에다 넣고 같이 추론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이제 조금 좀 더 사람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의 문제가 한번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데이터나 상황이 바뀌어도 이게 체인지를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바뀌어도 적용될 수 있는 자율 성장 기술이 또 이제 계속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AGI로 가기 위한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아마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추구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AGI를 지나서 만약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슈퍼 인텔리전스가 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때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지침서를 내놓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모든 분야에서는 이제 딥러닝 기술을 도메인별로 적용하는 게 현재의 이제 숙제라고 한다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향후 10년, 20년을 준비하는 자율 성장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